일본 대지진으로 세계가 어수선할 때 홍콩에서는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날만 수만 명에 달하는 시위대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죠. 그러던 중 홍콩의 테레사 챙 법무장관은 홍콩 입법회에 출석하여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을 공식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시위대의 말을 들어준 것이었죠. 2019년 3월 24일에 발의가 된 이후 무려 7개월 만이었습니다.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는 국가 및 지역에 송환 절차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막상 들으면 좋은 법안으로 보이지만 이 대상지에는 중국이 들어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만약에 반중 민주화 인사를 중국에서 송환을 요구할 경우 이 사람들이 전부 중국에 끌려갈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분명 홍콩 자치권의 침해이자 홍콩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법안이었죠. 그래서 일찌감치 이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쯤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주파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발생되고 있는 2019년 홍콩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홍콩 정부에서 이것을 완전히 철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7함대가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동아시아 힘의 균형이 중국으로 갔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도 전면 재수정이 필요했습니다. 홍콩 민주화 세력들의 요구는 총 5가지였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의 완전한 철회, 시위대에 대한 뻑도 지정 철회, 홍콩 경찰의 시위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설치, 체포된 시위대 전면 석방 및 불기소, 보통선거와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민주화 세력은 한 가지를 이뤄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의 완전한 철회였죠. 하지만 4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위를 진행합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사중전회에서 홍콩에게 정책 변환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사중전회란 당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결정되는 모든 것이 국정에 반영된다 해도 무방하죠. 그런데 이곳에서 홍콩에 대한 진압 완화 조치를 명령합니다. 시위대에 대한 의견을 일부 수렴하고 시위 진압을 유화적으로 해결하는 의미였죠. 6월 사태가 발생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줄어드니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와 중국 정부가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타협점을 찾게끔 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스티븐 로 홍콩 경찰청장을 통하여 시위대에게 강경 진압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복면금지법을 발의하여 사실상 시위를 금지하게끔 합니다. 이 복면금지법은 오히려 시위 의지를 더욱더 불타게 했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발생된 지 150일이 지난 시기였죠.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의 이런 일탈 때문에 국제사회는 중국에 대해 맹비난을 했고 중국 정부는 홍콩 행정장관의 행동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에게 전화하여 빨리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겉으로는 이에 응했지만 안으로는 더욱더 강경하게 진압을 해나갔죠. 캐리람 행정장관의 소신일 수도 있으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이 전무한 시점에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해야 했었기 때문이었죠.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인해서 동북아 힘의 균형은 서서히 중국에게 오고 있었기 때문에 홍콩만 해결된다면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한국과 일본까지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영향력은 중국이 가지게 되는 것이었죠. 사실 중국은 예전부터 동아시아의 영향력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양 라인을 돌연선으로 설정해 차근차근 영향력을 끼쳐왔는데요. 그 결과가 중국의 남중국해와 남사군도 갈등, 이어도 문제, 일본의 센카쿠 일도 문제였습니다. 잘만 한다면 미국을 뛰어넘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일본 대지진이라는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중국은 빠르게 홍콩 사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사이완호역에서 홍콩 경찰에 의해 홍콩 시위대 한 명이 실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SNS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죠. 이 영상 속 내용은 홍콩 경찰이 정확히 홍콩 시위대에게 가슴을 조준하고 실탄을 발포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시위자는 가슴에 총을 맞아 비틀거리다 쓰러졌고 그 후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지게 되었죠. 홍콩 민주화운동의 분기점이었습니다. 홍콩인들은 이 영상을 보고 분노를 하였고 홍콩 경찰에 대해 살인자라며 경찰서에 난입하거나 방화를 하는 등 시위가 격화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의 치안은 통제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사실상 도시 전체가 시가전 상황에 돌입을 한 것 같았습니다. 홍콩 경찰의 발표 내규상 이 사건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실탄을 발포하였죠. 이런 발포에 대해 캐리람 행정장관의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의 시위 강경 진압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과외도 너무 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과잉 진압을 하면 할수록 가장 이득을 보는 세력은 미국과 홍콩의 민주파들입니다. 그런데도 캐리람 행정장관은 이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강경 진압을 말입니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일당 독재체제입니다. 다른 민주주의 나라와는 달리 야당이 없는 국가죠. 하지만 집권파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공산당 내 파벌을 통해 견제를 할 수 있죠. 중국 공산당 내에는 크게 3개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시진핑을 배출한 태자당, 중국의 전 주석이었던 후진타오가 속했던 공청단, 그리고 장점인 전 주석이 존재했던 상하이방. 이 3개의 세력은 서로를 견제를 하며 권력이 한 곳에 뭉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벌을 잘 타면 출세하는 데도 유리하기도 하고 정치적 입지가 탄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상하이방입니다. 여기서 아주
단순한 추측할 수 있죠. 권력을 원하는 상하이방과 권력을 지켜야 하는 태자당, 그리고 발생한 홍콩 민주화운동, 무언가 큰 배후가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홍콩 민주화운동이 격화된 것은 캐리람 홍콩 장관의 복면금지법 때문이었습니다. 홍콩 민주화운동이 격화되면 미국과 서방 세계는 중국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국의 상하이방은 이걸 노린 것입니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입지가 불안하던 시진핑에게 홍콩 민주화운동은 영린과도 같은 존재였죠. 빠르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 했는데 여기다가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의 복면금지법 때문에 죄를 뿌려버린 격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입지가 좀 더 좁아질 것이고 상하이방은 이 기회를 틈타 중국 권력의 핵심부에 도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홍콩 민주화운동이 있었죠. 즉 중국 내의 정치적 갈등이 홍콩 민주화운동을 도와준 셈이었습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상하이방이어서 홍콩의 모든 행정 시스템을 상하이방에 사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위대를 향한 강경 진압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죠. 시진핑의 말을 무시하고 말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홍콩 정부의 이런 강경한 대응에 당황을 하면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에게 계속해서 유연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홍콩의 이러한 강경한 대응이 중국 공산당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 같았죠. 또 미국을 자극시켜 미국이 보다 빠르게 동아시아 패권 전쟁에 재참여할 것 같았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자극시키지 않고 동아시아 영향력을 확장해야 했는데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여기에 죄를 뿌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필요하다면 캐리람 행정장관을 교체할 생각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캐리람 행정장관은 홍콩의 경무처장이었던 스티븐 로를 해임시키고 크리스 탕을 새로운 경무처장으로 임명합니다. 사실 크리스 탕은 정치적으로는 무소속이나 친중파인 인물입니다. 중국에게 아주 호의적인 인물이었죠. 캐리람 행정장관이 갑작스럽게 크리스 탕을 경무처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꽤 간단했습니다. 시진핑을 속이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홍콩의 사태를 장기화시키면서 중국 태자당을 목조리려고 했습니다. 매우 교활하고 영악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경무처장을 바꾼 것을 보고 한시름 놓기 시작합니다. 방심한 것이었죠.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미중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제 무대에서의 여론 약화와 경제력 축소를 각오하고 중국이 더 성장하기 전에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인데요. 갑자기 터진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자 미국은 이번 홍콩 사태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오르기 위해 이 홍콩 민주화운동을 이용하려고 하죠. 미국이 홍콩에 대한 지지를 보내며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자리를 좁히게 하게끔 하려고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리한 기회였죠. 그리고 2019년 11월 24일에 열릴 홍콩 구의회 선거를 지원하고자 미국은 선거 4일 전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킵니다.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자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아시아 패권 전쟁 재참여를 본격화한다는 뜻이기도 했었죠. 중국에게는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홍콩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해버리면 서방 세계도 잇따라 홍콩에 대해 지지를 할 것이고 이는 중국에게 큰 부담이 확실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중국은 동아시아를 얻으려고 했었는데 미국이 여기에 다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쌓은 계획들이 물거품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었죠. 이는 분명 미국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홍콩의 무력 진압이 미국을 자극시켰고 일정보다 3개월은 빨리 동아시아 패권 전쟁에 재참여를 하게 된 것이었죠. 홍콩에서는 이에 탄력을 받아 시위가 더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그에 비해 홍콩 경찰들은 시위대를 진압할 수 있는 체류탄이나 실탄, 고무탄의 수입길이 전부 다 막히기도 했습니다. 홍콩에서의 증시는 계속 하한가를 찍으며 내려갔죠. 국제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립니다. 초기 10대, 20대 학생들이 주가 된 시위대는 이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거의 모든 홍콩인들이 참여하는 시위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중학생부터 넥타이를 맨 회사원들, 영국 식민지를 경험한 7, 80대 어르신들까지 11월 11일에 총을 맞고 쓰러진 시위대 사건을 시작으로 시위대가 계속해서 불어나더니 이제는 경찰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것이었죠. 이들은 계속해서 홍콩 정부에 대한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의 계책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홍콩의 지방선거라고 부를 수 있는 홍콩 구의회 선거가 열립니다. 한국의 기초의회, 즉 시의회나 구의회 정도에 해당하는 선거지만 이들에게는 실권이 있진 않습니다. 예산을 심사하거나 통과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없죠. 사실상 명예직에 가까운 선거였습니다. 하지만 민심이 이번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 있는 선거이기도 했었죠. 이 선거에서 이기고 지냐에 따라 민주화운동이 꺾일 수도 있고 불이 붙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대한 선거가 치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정말 기적이 보여집니다. 투표율이 80% 넘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난 홍콩에서의 선거에서는 높아봐야 40%였는데 이번에는 그 2배의 투표율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홍콩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민주파의 대승리, 전체 479석 중 410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친중파 세력은 완전히 개별되었죠. 모든 홍콩의 선거구에서 전체 의석 3분의 1을 차지했고 일부 지역의 선거구는 민주파가 전부 다 당선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민심이 이번 홍콩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보는지 잘 알 수 있었죠. 홍콩의 민심은 민주화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홍콩 내 친중파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죠. 홍콩에서의 강력한 지지가 시진핑을 몰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인들은 무력 시위가 아닌 대규모 평화 시위로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민심이 어떤지 확인됐고 새로운 동력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진압을 할 명분을 두지 않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홍콩인들은 새로운 동력을 이용하여 직선제와 보통선거 등의 정치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의 완전한 민주화를 요구한다면서 말이죠. 이번 홍콩 구의회 선거의 참패는 중국 공산당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홍콩 내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동아시아 영향력을 탐하려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영향력을 잃게 되니 중국 공산당 발에 불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상하이방의 정치 개략,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 그리고 미국의 홍콩 지지 선언으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캐리람 행정장관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홍콩 내의 영향력을 다시 얻기 위해 하지는 말아야 할 행동까지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에 사인을 하면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은 마침내 그 효력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기자회견에서 홍콩 시위대에게 지지를 한다고 공식 선언을 해버렸죠. 이 뜻은 홍콩에서의 사태를 자시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홍콩에 개입을 하겠다는 의미기도 했었죠. 시진핑 입장에선 매우 고통스러운 결과였을 겁니다. 미국이 다시 동북아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홍콩의 중국화에 제동이 걸려버렸으며 홍콩 내 영향력까지 상실해버렸으니 자칫하다간 동북아뿐만 아니라 원래 자신들의 특별행정구였던 홍콩까지 이렇게 될 수 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시위가 확대되면 중국 본토로 민주화 시위가 퍼지기 딱 좋은 판이 돼버렸습니다. 특히나 위구르나 티베트 같은 홍콩과는 약간 지역 사정이 달라도 중국에서 독립을 노리는 지역에게는 고무적인 소식이 되었죠. 중국 베이징으로 전화가 옵니다. 홍콩 행정장관인 캐리람 행정장관으로부터 온 전화였죠. 시진핑과 캐리람 행정장관 간의 긴밀한 회담이 진행됩니다. 그 회담 내용은 홍콩의 치안을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현 상황에 중국이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시진핑은 미국의 압박과 홍콩 구의원 참패에 대한 위기감으로 해서는 안 될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홍콩과 중국의 국경입니다. 새벽이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트럭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들의 트럭이었죠. 그리고 수십 대에 달하는 트럭은 홍콩 내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시진핑이 미국의 압박과 구의원 선거 패배에 대한 위기로 중국군을 홍콩에 더 많이 투입시킨 것이었습니다. 무력 시위와도 같았죠. 하지만 이들에게 모두 실탄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홍콩 기본법에 따르면 중국은 홍콩 내에 국방 사무를 담당하는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민간 업무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죠. 현재 홍콩에 파견된 중국군이 합법적인 군 자위권 행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캐리람 홍콩 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끝에 결정된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홍콩 시위대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해한 사람들의 눈에 경찰이 아닌 정규군이 투입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기존에 있던 주 홍콩 중국군이 있는데도 군사를 증강해서 더더욱 불안해했을 겁니다. 이로 인해 평화 시위를 이어간 지 몇 주 만에 또다시 경찰과 충돌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아예 시가전처럼 격렬한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중국군의 증강을 반대하는 시위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었죠. 미국 강경파 의원들이 대중국 경제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홍콩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이었죠. 이는 중국 경제 전반을 다룬 제조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공산품이나 제조업 관련 상품들을 모두 제재하여 중국 경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화웨이 같은 중국 주요 기업들의 상품의 거래 금지,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 조치 등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초강도 경제 제재 조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해야 할 명분만 찾으면 됐죠. 시진핑의 태자당이 캐리람 홍콩 행정부와 상하이방에 대한 유착 그리고 정치 계략에 대한 첩보를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태자당 내에서 누군가가 상하이방과 긴밀히 내통하고 있다는 정보도 확인하게 되었죠. 캐리람을 굳게 신뢰하고 있던 시진핑은 상당히 난감해합니다. 그렇게 시진핑은 한 가지 실험을 해봅니다. 거짓 정보를 흘려서 태자당 내에 있는 밀정을 잡아서 그 밀정을 이용해 진짜로 캐리람이 상하이방의 사주를 받는지 말이죠. 거짓 정보는 특별감찰관의 홍콩 파견이었습니다. 태자당 고위층 인물들에게 각각 다른 특별감찰관의 이름과 일정을 흘려서 누가 밀정인지 알아내려고 했었죠.
홍콩에서는 하루가 멀게 수십만에 달하는 대규모 시위가 홍콩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홍콩의 경찰 수는 총 36,681명인데 이들이 수십만에 달하는 대규모 시위를 모두 진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심각한 치안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수십 개월 동안 진행된 대규모 시위로 경찰들의 피로도 상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초과 근무 수당도 제대로 못 받는 지경이 이르렀죠. 홍콩의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으려면 의회의 동의가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 의회의 40%는 민주파가 잡고 있었는지라 현재 홍콩 경찰들의 초과 근무 수당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 강경한 대응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돌기 시작하였죠. 홍콩 경찰 내부에서도 캐리람 행정장관을 믿지 못한다는 여론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초과 근무에 대한 피로도, 임금 체불, 내부의 회의적인 시각,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늘게 되면서 홍콩 경찰들의 사기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에 대한 반감도 커지게 되죠. 태자당이 마침내 밀정을 찾아냅니다. 바로 국무원 홍콩 마카오 판공실 장샤오밍 주임이었죠. 이 장샤오밍이라는 인물은 홍콩과 마카오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런 고급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고 실시간으로 캐리함 장관과 상하이방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이 장샤오밍 주임을 잡아두고 계속해서 이용을 하려 하죠. 국가 내란죄로 묶어 상하이방까지 완전히 처리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장샤오밍 주임은 태자당의 협박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고 태자당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태자당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까지 모두 고문을 받아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태자당은 상하이방과 캐리함 행정장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태자당은 상하이방이 오래전부터 시진핑 주석을 몰아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중국의 정보국인 국가안전국에 명령하여 이들을 전부 홍콩 민주화운동과 엮어 국가 내란죄로 처벌하게끔 준비를 합니다. 중국의 우르무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한 도시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족보다 위구르족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독립 의지가 있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홍콩의 민주화운동을 보며 불씨가 꺼져가던 독립 의지가 다시 활활 타게 됩니다. 홍콩인들의 시위를 보고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었죠. 비록 1000명밖에 되지 않는 시위였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홍콩의 민주화 열기가 중국 본토까지 상륙했다는 것입니다. 이 열기는 위구르를 넘어 티베트와 중국의 몇몇 소수민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홍콩 민주화운동을 해결해야 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콩 경찰의 피로도와 임금 체불의 문제를 이유 삼아 홍콩 경찰들이 파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홍콩 역사상 공무원이 파업을 한 적은 있어도 경찰이 파업을 한 경우는 처음이었죠. 홍콩 경찰들 중 이번 진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홍콩 시위대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홍콩 상무국, 공무원 사무국, 발전국, 보안국, 정지 및 내륙 사무국, 교육국, 노동 및 복지국 등 8개의 홍콩 정부부서의 공무원들도 임금 체불과 피로도에 항의하며 파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총체적 난국이었죠. 홍콩 정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 해고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수가 너무 많아 모두 해고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치안 공백을 넘어서 행정 공백까지 발생된 것이었죠. 7함대가 지진의 여파를 철수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일본으로 복귀했습니다. 중국은 7함대가 철수하여 동아시아의 영향력을 자신들이 얻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 생각은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홍콩 민주화운동의 열기는 더욱더 불타갔고 이 민주열기는 중국 본토까지 상륙을 했죠. 이제 7함대까지 다시 원상복귀를 하니 중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은 더욱더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을 선두로 한 서방 세계는 중국에게 강력한 압박을 줄 것입니다. 아예 덤비지도 못하게 말입니다. 홍콩에서 캐리람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주파 의원에서 제출한 내용이었는데 권한남용 혐의를 이유로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수당 친중파의 반대로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였지만 놀랍게도 여기서 탄핵이 됩니다. 총 62표 중 51표가 찬성을 하여 탄핵이 되었죠. 많은 친중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뒤에는 중국 정부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행정장관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행정장관 자신이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직접 사임을 하거나 홍콩 의회에서 탄핵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게 중국 정부는 합법적으로 홍콩 행정장관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하이방의 밀정이었던 장샤오밍 주임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죠. 물론 이 탄핵으로 인해서 시위 열기는 더욱더 불탈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부 다 계획이었습니다. 그 열기로 인해서 홍콩에 배치된 중국군을 시위대가 공격하기만을 기다린 것이었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 시위대를 보다 강경하게 진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중국 내부에서 숙청이 시작됩니다. 국가안전국을 선두로 상하이방의 주요 인사들을 국가내란죄라는 이유로 긴급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중국 총리였던 리커창 총리와 이 사건의 모든 원인이었던 장샤오밍 주임, 전 주석이었던 장쩌민 주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을 숙청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입지를 더 굳히기 위해서 주요 부서의 인사들을 전부 다 태자당으로 바꾸게 됩니다. 상하이방의 몰락이었죠. 이들은 홍콩 민주화운동을 이용해 전국의 민중 봉기를 일으키려고 했으며 최종적으로 권력을 찬탈하였다는 혐의로 전부 구속이 됩니다. 이제 홍콩과
중국 정치계는 모두 시진핑 주석에 갖게 됩니다. 중앙 권력화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허나 홍콩 민주화운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다시 대응을 하였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본토에는 민주화 여론이 상륙해버렸고 홍콩 내에서는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파업까지 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중국의 중앙 권력화가 계속되자 미국은 이 시진핑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내의 또 다른 정치 세력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중국 주석에 앉힐 생각까지 하죠. 유심히 중국 베이징의 상황을 지켜봅니다. 마침내 캐리남 홍콩 장관이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시위대는 정의가 승리했다면서 열광했죠. 캐리남 홍콩 행정장관의 후임으로 매투청 행정부 수석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행정장관직을 맡게 되죠. 시위대는 계속해서 대규모 평화시위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경찰들에게 진압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경찰들의 파업 덕분에 시위 진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폭력 시위는 오히려 갈등만 더 부추기는 꼴이었죠. 중국 본토까지 민주화 열기가 상륙하자 중국 정부는 마침내 결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몇 주 전부터 홍콩에 배치시킨 중국군을 이용해 시위 진압을 할 생각을 한 것이었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장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중국군을 직접 홍콩 시내를 투입한 뒤 군복 차림으로 홍콩 시내를 청소하면 홍콩 시대 내부의 프락치들을 이용해 중국군을 공격하게끔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계획은 성공합니다. 홍콩 장관이 탄핵되고 열기에 가득 찬 홍콩 시위대들이 중국군을 공격하자 중국군은 폭력을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몇몇 중국군은 뼈가 부러지기도 했지만 이것은 전부 다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폭력 사태가 발생되었고 중국군은 시내에서 철수합니다. 홍콩 행정장관 권한대행인 매투청은 시위대의 중국군 공격을 국가 전복을 위한 행위라며 맹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홍콩 내에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죠. 홍콩 경찰들도 파업을 한 상태였고 중국 내부에서도 민주화운동이 확산되니 중국군이 직접 강경 진압하여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자 중국군이 직접 시위 진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폭동이나 범죄, 내란은 군대가 투입되어 진압하는 것이 맞지만 홍콩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태는 절대로 폭동이나 내란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민주화운동이었고 합법적인 시위였죠. 그런데 중국은 이를 폭동이라 규정하고 홍콩 시민들을 진압하게 이릅니다. 홍콩에서는 다시 시위대와 진압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거라면 그 대상이 경찰에서 군인으로 바뀐 것이었죠. 미국에서 홍콩의 계엄령이 선포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의회에서 통과시키죠. 홍콩의 계엄령 선포와 군을 동원한 시위대의 진압이 잘못됐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출 규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도 중국의 행동을 맹비난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중국의 경제력이 무서워서 직접적인 수출 규제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홍콩에 대한 지지 의사는 확실하게 밝혔죠. 중국도 이에 대응하여 미국에 대해 수출 관세를 올리는 등 대응을 하였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을 비교해봤을 때 너무나도 수준 차이가 심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미국이 홍콩 민주화운동에 개입을 하게 되었죠. 중국이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진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부로 가는 모든 통신망을 차단합니다. 인터넷부터 전화망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취재를 막기 위해서 기자들을 구금시키기까지 합니다. 이제 홍콩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을 아무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사람이 죽는 일이라 하더라도요. 이곳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홍콩이죠. 현재 주홍콩 중국군은 모든 공항과 항구를 차단하고 민주화 세력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열기가 본토로 상륙하자 이를 막기 위해 내린 것이었죠. 지난 1989년 6월 4일에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인민해방군들에게 유혈 진압된 것처럼 이곳에서도 그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민주화
이곳은 남중국해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항공모함 전대들이 포진되어 있죠. 바로 미국의 5함대와 7함대 그리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함대가 홍콩 앞바다에서 무력 시위를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홍콩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빠른 시일 내에 포위를 풀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해군이 홍콩 앞바다에서 이들과 대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때 전운이 돌긴 했지만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중국은 꼬리를 내리고 홍콩의 포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민주화운동 세력을 전부 축출했고 더 이상의 포위는 손실만을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해 홍콩에서의 포위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콩은 다시 민주화운동 발생 전으로 돌아가는가 싶었죠. 모든 전문가가 그렇게 예상을 했고 중국 정부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중국을 비난하고 경제제재 조치를 가하였으나 중국은 홍콩을 잃기는 싫었습니다. 어떤 중국 태자당의 한 관계자는 이 일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수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으니까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지난 천안문 육사항쟁 때처럼 홍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철저히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정보 통제로 외국의 정보기관들 정도로만 알 수 있었죠. 참으로 자랑무도했습니다. 2019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홍콩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그들만 알았습니다. 무심코 그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공포로 홍콩 시민들을 통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산발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되긴 했으나 이들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군의 홍콩 시위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추가 경제 제재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영국과 EU 국가들 함께한 다자 제재였죠. 심지어 홍콩 민주화운동을 강제 진압한 것에 대해 러시아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을 비난했죠. 이들은 중국의 경제를 목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부터 시작해서 건설, 제조업, 섬유업, 금속, 중공업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총 54곳이나 되었죠. 이들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 활동을 거의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해서 콩이나 수수 같은 중국의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더 높이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제재를 가했는데요. 시진핑을 포함한 홍콩 유혈 사태 진압에 관련된 12명에게 각각 해외 계좌 동결 처분을 하였습니다. 매우 강력한 제재였죠. 전세계가 중국을 비난하자 중국은 이를 눈치라도 챘는지 홍콩에 대한 경제 부양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홍콩에 대한 중국군 진압에 대해 전세계가 분노를 하였고 전세계가 중국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전세계가 다자 제재를 감행하자 중국은 더 큰 경제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요 산업들을 전부 다 제재하다 보니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요 며칠 사이에 중국 경제는 이상징후를 끊임없이 내뱉었습니다. 곧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은 이상징후였죠. 그리고 마침내 중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해외 자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은 전부 해외 자본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 해외 자본에 대해 제재를 놓자 본물 터지듯이 중국 내에 있는 해외 자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부실 채권은 누적되고 자체적 부양책은 취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점점 미약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시한포탄은 마침내 터지게 됩니다. 거품 경제 붕괴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이었죠. 중국의 주식장은 대폭락장을 이루면서 떨어졌고 뒤이어 부동산도 10분의 1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부실 채권의 영향으로 중국의 은행들이 도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 위기를 지켜보면서 다른 정치 세력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주석까지 안 친다는 그 정치 세력을 찾은 것이었죠. 바로 공청단이었습니다. 현재 상하이방과 태자당 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사실상 상하이방이 몰락한 상태인데 태자당과 대적할 수 있는 정치 파벌은 공청단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공청당의 정통성은 태자당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가 공청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 시작의 역사가 1920년으로 중국 공산당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 공청단의 대권 인사들을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여론 조작은 물론이거니와 막대한 자금도 지원해주죠. 마침 중국의 경제위기 발생으로 태자당이 인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었습니다. 후춘하라는 인물이 미국에게 지원을 받아 공청단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원래 후춘하는 중국 공산당의 국무원 부총리입니다. 원래 경제에 대해 잘하는 인물이었고 시진핑에게 신뢰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현재 발생한 경제위기를 통해 중국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이 이 후춘하라는 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대권에 도전케 하죠. 중국의 경제기는 점점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농업은행이 도산하게 됩니다. 은행이 무너지게 되자 이곳에 돈을 맡겨두었던 개인이나 기업들의 연쇄 도산이 시작되었고 중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규모가 규모다 보니까 1997년 대한민국의 IMF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보다 훨씬 큰 경제위기가 세계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경제적으로 거대한 나라가 무너지다 보니까 금이나 은,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기 시작했고 주변국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는 1800선이 무너지게 되었고 일본의
NikK는 17,0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다른 나라로 번지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공황을 만들게 되었죠. 다만 이 계획을 주도한 미국만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경제 위기로 만든 것은 미국 본인이었으니까요. 미국은 대중무역 적자가 더더욱 증가하자 강경한 대중무역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게 자본시장의 완전한 개방과 외국 기업의 적대적인 인수합병 허용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중국은 물론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중국뿐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외환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중국 곳곳에서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된 사람들과 기업이 도산이 된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져 갑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모든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시진핑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인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인민들을 탄압했지만 인민들은 계속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를 통해 시진핑이 내관을 건들게 되었고 이는 대규모 시위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시진핑도 이를 눈치라도 챘는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안을 내놓으려고 했으나 홍콩 민주화운동의 진압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줄어들었고 중국에게 돈을 빌려줄 나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합의를 했어야 했죠. 무엇을 선택하든 현재의 자리를 내줘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방의 수청으로 인해서 공청단의 세력이 갑작스럽게 커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지원도 있었긴 했지만 시진핑이 상하이방을 숙청하자 공청단과 상하이방이 암묵적으로 동맹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계 내에서도 친 시진핑파와 반 시진핑파로 나뉘어 치열한 정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독재국가여도 국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중국의 경제위기를 만든 것은 반 시진핑파가 아닙니다. 친 시진핑파가 짓이었죠. 그렇게 인민들은 반 시진핑파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국론이 두 개로 분열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중국 상하이에서 시위가 발생됩니다. 민주화 시위는 아니었습니다만 시진핑을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반정부 시위였죠. 곧 공안들에 의해 모두 해산되긴 했지만 이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시진핑은 자신의 무덤을 자기가 판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에 하나 중국이 미국과의 힘겨루기를 안 했다면, 중국이 홍콩 민주화운동을 진압하지 않아서 다른 국가들에게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은 터지지 않았을 겁니다. 말 그대로 소탐대실이었죠. 중국 곳곳에서 시위가 발생되고 외신들은 그대로 이 사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독재 정권이 끝났다. 시진핑은 이대로 물러나는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말이죠. 연일 보도가 진행되고 시위 규모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태자당의 비관론파들이 현 상황에 대해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태자당 내에서도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태자당의 핵심 멤버 중 하나의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주석에 대한 선거법 개정, 국민의 기본권 신장, 미국과의 무역 갈등 합의 등 시진핑을 향한 태자당 핵심 멤버들의 요구안을 시진핑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만일 시진핑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태자당 내 모든 인원들이 모두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히게 되었죠. 이제 끝까지 간 것이었습니다. 만약 시진핑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까지 시위가 활발하게 발생되자 중국은 지난 천안문 사태 때처럼 중국군을 투입해 막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다시 군을 투입했다가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시진핑은 이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태자당에서 요구한 모든 내용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달 내에 사임할 것을 덧붙이죠. 한 달 동안 격렬하게 이어진 인민들의 시위가 시진핑을 몰아낸 것이었습니다. 홍콩에서는 중국의 경제위기 속에서 또 민주화 시위가 발생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와 시진핑 사임에 대해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허나 지난 시위에서는 10대, 20대 젊은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공무원들과 경찰, 회사원들이 반발해 발생된 시위였습니다. 홍콩 진압에서 희생된 이들이 현재 시위를 하고 있는 회사원과 공무원, 경찰들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다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식들의 복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장에서 낯이 익은 사람이 한 명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조슈아 웡이었죠. 이 조슈아 웡은 2020년 4월달에 은밀히 홍콩 내로 들어와 민주화 시위를 다시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슈아 웡이 다시 구심점이 되어 홍콩 민주화운동을 활발하게 일으키죠. 다시 홍콩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완전한 홍콩의 독립을 요구하며 중국 정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홍콩 정부는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이 파업에 들어갔고 시위에 참여했으니 말이죠. 역사상 처음으로 홍콩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말 하더군요. 민주화의 열기를 막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로 인해 나중에 더 큰 혁명이 발생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 사실이다. 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랬고 프랑스나 폴란드가 그랬습니다. 역사적인 면에서 봤을 때 항상 이런 패턴을 돌았죠. 현재 중국도 이런 패턴을 돌고 있었습니다. 홍콩 경찰 수뇌부들은 이들을 다시 진압하려고 하지만 600만 명이나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홍콩 인구의 75% 이상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의 진압으로 인해서 홍콩 공무원과 경찰까지 뒤돌았죠. 그렇게 홍콩 수뇌부들은 이들을 진압할 능력도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홍콩 시위대들은 계속해서 홍콩에 대한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선제 조치를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혹여나 중국이 또다시 홍콩에 대한 무력 진압을 강행할까봐 홍콩인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아세안 국가들과 항구적 자유작전을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반중 정서가 강해진 필리핀을 중심으로 남중국해에서 항구적 자유작전을 실시하여 유사시에 바로 홍콩에 투입하게끔 한 것이었죠. 이 작전에 아세안 국가들뿐만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친미 세력은 거의 참가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었죠. 이 작전에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3대와 7함대가 참여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선제적 조치에 중국은 다시 한 번 더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홍콩 시위를 잠재울 만한 카드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중국군 투입도 불가했을 뿐더러 홍콩 경찰과 공무원의 파업으로 홍콩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홍콩 정부가 사실상 셧다운되었고 홍콩에서의 중국 영향력도 완전히 괴멸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경제 위기로 인한 시위는 계속되고 있었죠. 미국은 중국을 더 옥죄기 위해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추가적으로 실시합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은행 중 하나인 교통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에 대한 계좌 차단 조치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미국 자본을 철수하게끔 한 것이었죠. 이는 중국에 크나큰 금융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뜩이나 돈이 더 필요한 은행들에게 돈이 들어갈 입구를 막아버렸을 말이죠. 이는 곧 은행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빠르게 협상장에 나오게 되겠죠. 농업은행이 무너진 지 약 3개월 만에 건설은행도 무너지게 됩니다. 중국의 건설은행은 국가의 건설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아시아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이 건설은행이 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금융 건전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척도했죠. 중국의 국책은행인 건설은행이 망하게 되자 중국의 항공사와 건설사, 정유사도 차례대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많은 실업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중국의 실업률은 30%가 되기도 했었죠. 1인당 GDP도 많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건설은행까지 망하게 되자 신용평가기업인 무디스나 S&P는 중국에 대한 신용도를 하락시켰고 더욱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돈을 빼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중국은 이를 대응해 취약 금융기관을 퇴출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돈을 빌리기도 했으며 결정적으로 IMF의 자금 지원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시위가 발생됩니다. 이 경제 위기로 인해서 중국의 태자당은 경제를 망친 무능한 집단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죠. 특히나 이번 경제 위기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지역에서 반발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결국 전통적인 태자당의 지지 지역들도 홍콩과 마찬가지로 등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시진핑이 주석 자리에서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해가 개최되는 2021년 3월까지 호츠나 국무원 부주석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죠. 그와 동시에 경제 파탄의 책임을 물어 중국 태자당의 상무의원들과 국무원들이 대거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공청단이 차지하기 시작하였죠. 미국의 여론조작 활동과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태자당을 대신해서 공천단들이 나라를 이끄는 것이었죠. 중국이 결국 경제위기에 대한 여파로 IMF에게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즉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이었죠. 이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깎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IMF의 지시에 따라 그 나라 경제 구조 자체를 재편해야 했습니다. 명분은 경제 개혁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싼값에 외국에 팔려나가곤 했죠. 이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위기인지 잘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국가부도 직전임도 알 수 있었죠. 중국 베이징에서 실무진끼리 비공식 회담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를 받을 것인지, 재정 정책은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논의를 하기 시작했죠. 마침내 중국과 IMF 간의 협의가 끝이 나게 됩니다. IMF는 긴급 수혈 자금과 차입 예약 협정으로 총 29회를 지원받았습니다. 약 800억 달러의 자본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하나로 100조 원가량의 돈을 지원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결과로 IMF는 중국의 경제 정책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게 되었고 중국의 수십 개에 달하는 공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을 고금리로 맞추게 되었고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켰죠. 모두 장기적으로 중국에게 해가 되는 정책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중국의 공기업 들이 민영화를 당하고 중국의 폐쇄적인 경제시장들이 모두 개방되게 되었습니다. 미국 등 해외 자본들이 쉽게 중국 내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하여 인민들의 실업률은 더욱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고금리 정책으로 갚을 빚은 두세 배가 되기도 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IMF는 이런 정책들을 중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나 그리스, 페루 같은 IMF 구제금융 신청국들에게 모두 진행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모두 수십 년간 지속된 경제 침체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 IMF 때문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비공식 회담이 진행됩니다. 이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중국이 안간힘을 가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미국은 중국에게 미중무역전쟁 종전을 위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홍콩의 완전한 직선제와 자본시장의 완전한 개방, 그리고 외국 기업의 적대적인 인수합병 허용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 세 가지를 들어준다면 미중무역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고 중국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준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호추나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미국이 요구한 세 가지를 승낙했고 마침내 미중무역전쟁은 종전되게 됩니다. 미중무역전쟁이 종전되자 중국은 다시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지원도 있었고 IMF의 긴급 수혈 자금 덕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도 컸습니다. 중국의 화웨이나 상하이 자동차가 싼값에 매각이 되어 해외 자본의 인수가 되었고 실업률은 30%를 넘어 35%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IMF가 밀어붙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직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자살한 사람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나 소말리아의 무정부, 르완다 내전은 IMF의 경제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IMF의 경제정책은 과해도 너무 과했었죠. 하지만 이를 계기로 홍콩은 완전한 직선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을 완전히 종전시켰고 미국의 지원하에 무너진 경제를 다시 재건하기 이릅니다. 호추나는 미중 무역전쟁 종전과 경제 재건을 통해 날이 가면 갈수록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었죠. 호추나를 중심으로 양해가 임시로 개최됩니다. 양해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입니다. 이곳에서는 중대한 국정 사안을 논의하는 곳이었죠. 보통 관례적으로 3월달에 개최가 되지만 이번에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임시 양해가 개최되었습니다. 바로 홍콩의 직선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곳에서 태자당은 힘도 제대로 못 쓴 채 공청단에게 밀리게 되었습니다. 중국 경제 파탄의 책임을 물어 태자당의 다수 의원들이 타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홍콩 직선제 도입안은 압도적인 표수로 가결되었고 홍콩은 완전한 자치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해서 홍콩 행정장관뿐만 아니라 홍콩 입법회 의원들도 전부 선거로 뽑을 수 있게 되었죠. 이 소식이 홍콩에 들려지자 홍콩은 열광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면서 말이죠. 홍콩의 직선제 도입으로 인해 홍콩인들은 직접 홍콩의 수장인 홍콩 행정장관을 뽑을 수 있게 되었고 당장 9월달에 열릴 홍콩 입법회 선거도 70명 전부 다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콩 시민들의 완전한 승리였죠. 홍콩인들이 직접 들고 일어나서 길거리에 몰려들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한국의 독립이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도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홍콩인들의 지속된 직선제 요구는 직선제 도입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홍콩인들의 승리였죠. 홍콩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입법회 의원들에 대한 직선제가 실시됩니다. 투표율은 무려 91%나 되었죠. 거의 대부분의 홍콩인들이 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의원을 뽑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민주파의 대승리, 70석 중 66석을 홍콩 민주파가 독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딜레마처럼 민주파 내에서도 또 다른 파벌 분쟁이 발생되었고 홍콩의 자치권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는 민주파와 완전히 독립을 이뤄야 한다는 독립파의 대결 양상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홍콩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발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이제 이들은 홍콩의 발전을 위해서 힘쓸 겁니다. 친중파가 없어졌으니 중국의 간섭 없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홍콩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죠. 비록 행정장관의 권한대행이 친중파이긴 하나 의회와 행정부 간의 견제로 더 나은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입법회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달에 발생한 중국군의 무력 개입과 홍콩 경찰들의 강경 진압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관련 인물들이 모두 구속되었고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홍콩에서 직선제가 도입되자 이제 이전같이 시위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운 홍콩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죠. 홍콩을 지탱하는 금융계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민주화를 일으켰다는 소식에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홍콩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대로 시중에 흘러들어오게 되었죠. 중국 베이징에서는 양해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해에서는 호추나에 대한 주석 임명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양해에서는 미중무역전쟁 종전과 경제 재건을 했다는 것에 높이 평가되어 호추나를 주석으로 임명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었죠. 새로운 중국의 주석이 호추나가 되면서 동북아는 다소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호추나는 무너진 중국의 경제 재건을 계속할 것이고 중국의 영광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될까요?
이상 상식이 비그럽니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